식사 잘 하셨죠? 예. 이제 집합건물법 들어갈 차례죠? 안 그래도 졸린데, 집합건물법이에요. 예. 집합건물법은 뭐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문제의 양은 많죠. 예. 조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395쪽을 보죠. 395쪽. 1번부터 보세요. 네,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바로 답은 1번이죠. 이건 뭐 우리 저당권 할 때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 미친다. 2번. 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창성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건 의결 종족수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예. 지금쯤이면 암기가 되셨나요? 예. 4분의 3짜리가 지금 나온 것처럼 뭐야?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또 뭐 있어요? 공용 부분의 변경. 그 나머지 세 가지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4분의 3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사용금지. 그리고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행위정지 청구는 4분의 3이에요. 과반수면 돼요. 그렇죠. 행위정지 청구는 의무 위반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통상적인 의결이면 되지만 세 가지 4분의 4에 뭐냐면 사용금지,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그렇죠? 눈을 옆으로 탁 돌리면 표가 바로 나오죠. 이 표는 꼭 외우셔야 돼요. 4분의 3.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결의가 법정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경우 구분 소유자 등의 매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재건축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5분의 3. 그러니까 5분의 4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또 5분의 4는 뭐 있었냐면 건물의 복구 비용이 2분의 1을 초과하면 5분의 4고요. 그리고 또 5분의 4가 서면결이 있었죠. 집회를 열지 않고 5분의 4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점. 그러면 5분의 4가 찬성을 하게 되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반대한 사람들한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알려줘야죠. 반드시 뭘로 최고해야 돼요?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뭘 청구하냐면 매도 청구, 시가 매도 청구, 팔고 나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지문에 보시면 재건축 결의가 법적 정족수 미달로 무효래요. 무효면 팔고 나가라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4번.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관리비 판례 정리했었는데 관리비 판례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규약의 규정이 없어요.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규약에 관리비 규정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연체관리비 승계 문제인데요. 연체관리비를 모두 승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만 공용부분 연체관리비만 승계하지 전유 부분은 승계되지 않죠. 근데 여기 연체되는 관리비에 뭐는 안 들어간다고요? 연체료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연체관리비가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만 연체관리비 책임져요? 종전 소유자도죠. 종전 소유자였죠. 이건 병존적 채무인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관리비 판례 지금 4가지 봤어요.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할 수 있고 승계되는 건 공용부분 것만 승계되고요.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전 소유자도 함께 책임져야 되고 5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다. 여기서는 뭐 확인하실 점이 관리단은 당연 설립이 되죠. 조직행위라는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관리단의 구성원은 누구예요? 구분 소유자만 되는 거죠.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면 되기 때문에 미분양 구분 건물의 소유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고 했고 또 우리 기억할 판례로 뭐가 하나 있었냐면 분양대금을 완납했는데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등기를 못 받은 거예요. 사실 등기를 안 했으면 아직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얘 잘못이 아니라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등기를 못 받았다면 얘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고, 바로 저 뒤에 나올 거예요. 2번 보세요. 옳은 것입니다. 1번.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 소집, 개최 없이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 관리인을 선임하고 해임하려면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결의를 열지 않고 뭘로 할 수 있다고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죠. 서면 합의할 수 있는 것이고. 2번.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틀렸죠? 반대를 하든 뭐하든 정해진 규칙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3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번. 이런 경우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 4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 소유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용 금지를 청구하려면 관리인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4분의 3의 결의를 얻어서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관리단이 사업하다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도 책임을 져야죠.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연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있는데 빚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평수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개인당 얼마씩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걸. 1,000만 원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연대 책임이 돼버리면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1억 원을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돼요. 나중에 구상권 행사는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지분 비율로만 책임을 지면 되고. 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건 앞에 우리 물권법 처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거죠.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이 없어도 소유자의 구분 행위만 있으면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2번.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른다. 공용 부분 사용할 때 지분 비율로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 민법에서 공유물의 사용은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고 돼 있죠. 근데 집합건물법은 지분 비율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3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시효 취득되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분리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고. 4번.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하죠. 관리인 선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가 있으면 보존 행위를 할 수 있고, 이건 누구의 권리라고 했냐면 구분 소유자의 고유한 권리다라고 했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 소유자들이 행사하는 공용 부분에 대한 방해 제거 반환 청구권은 구분 소유자의 고유한 권리고,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하면 그 규약이 무효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5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자, 이 분리 처분에 관해서 질문 자주 나오죠. 일단 전유 부분하고요, 공용 부분의 지분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유 부분이랑 공용 부분 분리할 수 없죠. 규약으로 정하면 그래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공용 부분 지분권은 전원이 찬성해도 분할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비교되는 게 뭐였냐면 지금 나오는 대지 사용권이야.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는 안 돼요. 일체성을 떼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대지 사용권은 무엇으로 분리할 수 있냐면 규약. 그러니까 규약이라고 하면 항상 모두 같이 나오는 거야. 공정증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는 분할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는 점. 분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분할이라는 말 썼는데 분할은 안 돼요.
대지권을 쪼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점유 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절대로 안 되고 대지 사용권은 오로지 뭘로는 되냐면 규약으로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번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의결권에 5분의 4 이상 결의. 요번 시험 문제죠. 답은 재건축이지. 너무 쉽게 출제가 됐죠. 나머지 참고로 보시고 본 김에 보죠. 뭐 변경, 공용부분 변경 얼마가 동의해야 돼? 4분의 3이고 3번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 4분의 3이고 4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이고 5번 전유 부분의 사용금지 청구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죠. 네, 5번 틀린 겁니다. 1번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2번 서면 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서면 결의로 할 수 있고요. 3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 미치고요. 4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죠. 얼마가 동의해야 돼? 전원이. 그러니까 원래는 집회를 소집하려면 소집 절차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통지해 줘야 돼요. 일주일 전에. 그렇죠? 일주일. 민법에서 5일은 처음 들어보는데 공법이나 이런 데는 나올 수 있겠죠? 예. 뭐 민법은 지금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누구한테? 각 부분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집회 의결할 때는 통지한 것 이외의 것도 의결하면 돼요. 통지한 것만 의결. 통지한 것만 해야죠. 그런데 전원이 동의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가구가 모여 사는데 같이 야유회 갔다가 야 나온 김에 집회나 하자.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명시된 목적사항만 의결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거죠. 전원이 참석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연체료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6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죠.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했어요. 둘 수 있다. 임의적인 기관이죠. 그럼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데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 관리위원회입니다. 자, 2번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정기집회는 매년 한 번 여는데 언제 연다고 돼 있어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거 6개월로 바꾸는 거 조심하세요. 3개월 안에 열어야 되고 임시집회는 얼마가 요구하면 열어야 돼요? 5분의 1. 임시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해야 되고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고요. 4번 관리인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원래 관리인을 해임하려면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적합하다라고 하면 어디다 청구할 수 있다고요? 법원에. 이건 누가 청구합니까? 각 구분 소유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구분 소유자라면 아무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5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 하여 선출한다.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이 누구냐? 누구로 구성되냐면 구분 소유자 중에서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임차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소유자만 하는 것이고 답은 5번이고요. 7번 틀린 것은 1번. 구분 소유권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규약으로 정하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2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관리단은 당연 설립이라고 했죠. 3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일동 건물을 객체로 등기한 때에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구분 건물로 할지 한 개의 건물로 할지는 누구 마음에 따른 거예요? 소유자가 구분행위하면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나 혼자 가져야지라고 통으로 등기하면 그건 한 사람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5번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법인 등기 전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구성원 의사의 합의는 총회 결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질은 뭐라는 거예요? 비법인 단체. 그럼 소유 형태는 뭐겠어요? 총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회 결의가 기본이 되고 다음 페이지 1번. 자, 옳은 것입니다.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전원이 동의해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절대적 일체성이고 2번.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 비율에 의한 대지 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이건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 민법의 지분의 탄력성이 있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는데 집합건물법상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되지 않고 국가에 전부 귀속돼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대지권과 전유 부분이 분리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합건물이 구분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301호 갑이 소유자고요. 대지권, 토지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301호의 전유 부분은 공동 소유예요? 단독 소유하는 거예요? 단독 소유하죠. 근데 얘는 전유 부분만 갖는 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갖잖아요. 그럼 대지권은 단독 소유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다른 구분 소유자들과 대지권은 공유하는 거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 있으면 당연히 상속되는데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우리 민법에 따르면 단독 소유하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요? 국가 있죠.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 1058조에 따라서 부동산은 상속인 없으면 국가로 귀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 공유하던 토지가 있었는데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라고 정했어요? 그렇죠. 지분의 탄력성에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나눠 갖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적용해버리면 전유 부분은 국가로 가고 대지권은 다 나눠 갖고 이렇게 되면 다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체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전부 다 국가로 가는 거였죠. 민법의 지분의 탄력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건물 부분 또는 부속 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공용 부분으로 정해진 경우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 부분화 된 것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불렀죠. 써있는 규약.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 그러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인 거죠.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거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원래는 어디에 속하냐면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인데 그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만드는 것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되는 건 구조상이에요? 규약상이에요? 규약상이죠. 그렇죠? 뭐 복도 계단 이건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니까 그런 거 없어요. 3번. 건물 부분 또는 부속 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공용 부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합니다. 그렇죠? 취지 등기해야 되고 4번.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통상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원래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과반수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개량을 위한 것이면서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에 개량이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 있었죠? 공용 부분 변경인데 과반수면 되는 거. 콘도는 소유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높일 수 없으니까 낮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용 부분 변경은 원래 4분의 3인데 과반수면 되는 경우가 지금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개량을 위한 것으로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콘도. 5번, 복도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구조상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건 공용 부분 취지를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옳은 짐은 5번이고요. 2번 옳은 것은 1번.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 지분 처분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1번 틀렸고 2번. 똑같은 거죠. 이번엔 출판하면서 이렇게 같은 문제에 중복된 게 몇 개 또 있더라고요. 풀다 보니까 좋죠. 또 3번 보세요. 3번. 집합건물법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2번.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한다. 2번은 맞죠. 그렇죠? 지분은 똑같은 게 균등한 게 아니라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결권도 어떻게 정해요? 의결권도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정해지는 거죠. 3번. 성질상 전유 부분이 될 건물 부분은 규약에 의하더라도 공용 부분으로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 그렇죠? 규약으로 할 수 있고. 4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4번. 틀렸죠. 집합건물법에서요. 특별 승계에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특별 승계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단체, 비법인 사단. 그 다음에 4번.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용 부분은 공유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므로 일부 구분 소유자에게만 귀속될 수는 없다. 1번? 틀렸죠. 그러니까 원래 전원에게 귀속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하면 그들만의 공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1번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주상복합 건물 가면 주민들만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만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면 이건 전원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일부에게 되는 거예요? 일부에게. 그럼 그때 사람들만의 공유가 된다고 했고 2번. 구분 소유자 간의 규약으로 건물의 공용 부분이 성립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 3번. 전유 부분은 구조상 독립성과 기능상 독립성을 모두 가져야 한다. 3번 당연한 얘기죠. 4번.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균등함이 원칙이다. 균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 비율. 전유 부분은 면적 비율. 전유 면적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절대 처분할 수 없죠. 분리 처분 안 되고 5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일동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각 부분을 한 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한다. OX에? 틀려. 자기 마음이라고 했죠. 한 개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하나 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을 약정한 경우에는 공용 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절대 안 되겠죠. 아파트에서 복도 계단을 쪼갠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성질상 분할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고 3번.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지므로 대지 사용권은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 소유권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은 보통 소유권인 게 보통이에요. 근데 꼭 소유권에 한정하는 게 아니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고. 4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과 공유물 반환 청구권도 포함된다. 4번? 맞죠? 아까 보신 거죠? 근데 이건 누구의 고유한 권리라고요? 구분 소유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대표회가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공용부분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 틀렸죠. 이렇게 규약이 정하면 규약이 뭐라고요? 그 자체가 무효인 거고 이건 오로지 누구의 권리라고 했냐면 구분 소유자의 고유한 권리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6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의 흠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용 부분만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이게 혹시라도 틀리게 나오면 공용 부분을 뭘로 바꾸겠어요? 전유 부분 틀려요. 그러니까 일동의 건물에 설치하는 보존 또는 하자 흠이 있다. 이 흠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냐면 공용 부분이지 전유 부분이 아니고요. 2번. 매수인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받고 대지 지분에 대하여는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이 사람이 대금을 다 내고요. 전유 부분 등기는 했는데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를 단순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본권으로서의 대지권이 있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점유 사용권도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될 수 있고요. 3번.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뭐로만 된다고요? 규약.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되고요. 법원의 강제 경매로 분리되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규약으로만 가능하다. 4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어떻게 쓰냐면 용도에 따라. 5번.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얼마가 동의돼요? 4분의 3. 4분의 3. 5번 틀렸죠? 아까 4분의 3 뭐 있었어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리고 공용 부분의 변경. 근데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인데 예외적으로 과반수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요? 개량을 위한 것으로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콘도. 이거는 과반수면 돼요. 또 과반수는 나머지 3개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요. 사용 금지 청구,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이건 4분의 3. 그 다음에 7번. 옳은 것입니다. 1번.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 5분의 이상의 서면 또는 구도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는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OX요? 뭐가 틀렸어요? 서면 합의해야 되지 구두는 안 돼요. 서면 합의. 그리고 서면 합의라고 하면 이제 항상 뭐도 같이 포함이 되냐면 전자서면, 전자적 방법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고요. 옛날엔 전자적 방법은 안 된다는 게 판례였는데 그래서 법을 바꿔서 전자서면에 할 수 있도록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3번, 2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그렇죠? 이쯤 되면 지겹죠. 그렇죠? 용도에 따라. 3번. 재건축 결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 또는 구두로 최고해야 한다. 자,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하는 거죠. 그러면 뭘로? 반드시 서면으로. 4번. 미분양된 구분 건물의 소유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 4번 옳은 질문이고요. 5번.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정지 청구를 소로서 제기하는 경우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뭘 청구한다고요? 행위정지 청구 소로 하려면 얼마가 동의하면 돼요? 과반수. 4분의 3은 사용금지 청구,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의무 위반한 사람한테 행위 정지하라
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4분의 3이 아니라 얼마면 된다고요. 그게 통상의결적, 통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통상의결에서 과반 쓰면 된다. 그 다음에 8번 옳은 것입니다. 1번 구분 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된 때이다. 1번 엄청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한 거죠. 구분 건물이 성립되는 시점은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구분하겠다는 소유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에 뭐 있었어요? 등기 등록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짓다가 미리 분양계약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분양계약을 했다는 건 이 건물을 하나로 등기하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구분. 이것도 구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고 2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2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3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이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 틀렸죠? 뒤가 틀렸고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고 관리인은요. 필수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안 둬도 돼요. 근데 몇 명 이상이면 둬야 돼요. 10인 이상일 때는 둬야 되고 4번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죠. 5번 그러니까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지만 집회에 나와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권 행사하는 거 가능하고요. 5번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관하여 각 공유자와 균등한 지분을 갖는다. 균등한 게 아니라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다라고 했죠. 9번 틀린 겁니다. 1번 뭐 읽어보세요.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는 단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다. 뒤가 틀렸죠.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3번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요. 4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선임해야 되고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5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그 전유 부분 넘어가면 당연히 모두 따라가는 거예요. 공용 부분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공용 부분만의 별도 등기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옳은 것은 1번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대표권 제한은 가능하고 2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일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얼마 전에 한다고요? 일주일 전. 그리고 3번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집회에서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된다고 했죠? 틀렸고 4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그 특별 승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5번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의 하나며 틀렸죠? 지상권, 임차권 다 된다고 했고 11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자 규약이죠. 규약은 얼마가 동의하면 변경할 수 있냐면 4분의 3. 그 다음에 2번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각 구분 소유자는 멸실한 공용 부분과 자기의 전유 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2분의 1 이하일 때는 개인에게 복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 가격 2분의 1을 초과하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이 건물 가격이 2분의 1 초과될 정도로 멸실되었다면 이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재건축에 가까운 거죠. 그럼 얼마가 동의해야 돼? 5분의 4. 5분의 4.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가 청구한 때는 임시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정기 집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언제 한다고 했죠? 회계연도 종료 3개월 내에 해야 되겠죠? 그게 정기 집회고 임시 집회가 열리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야.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고 두 번째 얼마가 요구하면 5분의 1. 4번 아까 보셨어요? 분양대금 완납했는데 등기 못 받았다.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했죠. 5번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5번 틀렸고요. 12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수분양자는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집합건물의 완공 후에는 하자 보수 청구권만 인정될 뿐 분양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1번. 분양을 받았는데 하자가 심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대요. 그럼 분양계약 해지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럼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에 대한 하자담보 추구권은 현재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최초 분양받은 자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팔렸는데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담보 책임은 최초 수분양자가 묻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한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인은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구의 고유한 권리라고 했냐면 구분 소유자의 권리.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것이지 입주자 대표회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소유자의 구분 행위는 시기나 방식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꼭 등기 등록이라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고요. 5번.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서에는 재건축 결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5번 당연한 얘기죠. 13번 옳은 것은 1번.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 없다. 재건축 결의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있어요? 비용 분담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비용 분담을 정하지 않았다. 이건 무효다라는 게 판례고요.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의하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약정한 경우에는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3번.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4번. 그러니까 이건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고 했던 거고 4번.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보존 행위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와 공유물 반환 청구도 포함된다. 이게 누구의 고유한 권리라고 했냐면 구분 소유자. 5번.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결국 재건축 결의죠. 얼마가 동의해야 돼? 5분의 4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4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갑이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구분 소유권에 대한 특별 승계인 을은 갑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며 특별 승계인 을이 다시 구분 소유권을 제3자 병에게 이전한 경우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무는 현재 소유자인 병만이 부담한다. 틀렸죠?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죠.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했고 2번.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는 집합건물법 2항은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 반드시 한 명을 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한 명을 못 정하면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고 3번. 담보 책임은 분양자가 지는 것이며 시공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번 틀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분양자만 진다라고 법이 정해서 우리 판례가 시공자는 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시공자도 지도록 별도 규정을 둔 거고 4번.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과 관련하여 전유 부분의 하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전유 부분 하자는 언제부터요? 인도일, 전인, 공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전유 부분은 인도일, 공용 부분은 지금 나온 것처럼 사용 승인일, 사용 검사일 이렇게 되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전인권 씨가 공사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전유 부분은 인도일이고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번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도 통상 집행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콘도죠. 콘도면 공용 부분 변경은 원래 4분의 3인데 과반수면 되는 경우가 콘도랑 아까 뭐 있었죠? 개량을 위한 것으로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죠. 보시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은 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암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법조문이 엄청 많아요. 집합건물법이. 그래서 출제자가 A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내버리면 어렵게 내면 그건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은 깊게 공부하실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지문하고 또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보고 하면 그 지문들만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대부분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해도 지문만 여러 번 읽어봐도 맞힐 정도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어렵게 내면 공부 열심히 해도 맞히기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은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양이 많아도요. 깊게 넓게 보지 마시고 있는 거 좀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근데 가담법은 뭐 양이 얼마 안 되는데 한 문제가 꼭 나오죠. 이거는 좀 이해를 잘 하셔야 한다고 했고 우리 가담법 적용 범위 가담법의 적용 범위는 반드시 소비대차에 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비대차라는 게 뭐였어요? 소비대차는 빌려 쓰는 거, 돈 빌려 쓰는 거. 꼭 돈은 아니지만 빌려 쓰는 게 소비대차인데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매매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채권 이런 거 담보하려고 가등기했다.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될 수 없죠. 이건 빌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담법은 꼭 빌렸을 때 소비대차에 부사한 경우에만 적용되고요. 그리고 목적물의 가액이 있고 목적물의 가액과 차용액,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자 합산액이에요. 어느 게 더 클 때만 적용돼요. 목적물의 가액이 더 클 때만 가담법이 적용되지. 그래야 청산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온 것처럼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등기를 설정을 합니다. 을 건데 가등기를 했다. 근데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야. 그럼 1억 원 빌려주고 5천만 원짜리 부동산에 가등기했다. 가담법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2억이에요. 2억. 그러면 1억 빌려주고 2억짜리에 가등기했으면 적용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얘가 1억 5천짜리예요. 가담법 적용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2억짜리 부동산에 1억 5천짜리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이거 얼마짜리야? 5천. 그럼 이건 가담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대차에 부수할 것. 그래서 매매대금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 가담법 적용 안 되는데 관련 판례로 본 건 뭐 있었냐면 매매대금에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에 차용금 빌린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 가담법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매매대금 채권은 전부 변제가 되고 뭐만 남았냐면 차용금. 이게 다 변제가 되고 차용금만 남았대요. 가담법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리고 가담법은 꼭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권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근데 안 되는 권리가 3개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전저질. 저는 뭐예요? 저는 전세권, 저는 저당권, 질은 질권. 이런 건 가담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용 범위. 그러니까 가담법은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 이렇게 적용 범위 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적용 범위보다는 실행 절차를 많이 물어보죠. 그럼 이 그림을 그대로 보면, 자, 얘가 돈을 안 갚아요. 2억짜리 건물에 1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가 든 게 있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갑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밑에 건 지울게요. 전저질은 지우고. 얘가 할 수 있는 건 공적 실행과 사적 실행이 있는데 공적 실행은 뭐 한다고요? 경매. 그럼 경매를 하게 되면 담보가 등기는 뭘로 바뀌어요? 저당권. 그래서 담보가 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같은 거예요. 그럼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게 뭐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배상 1년분하고 실행비용 5개죠. 5개. 똑같아요. 담보가 등기도 경매 실행되면 거기까지 담보가 되고요. 사적 실행은 귀속정산과 처분정산이 있죠. 처분정산. 근데 가담법은 뭐만 인정해요? 처분정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경매를 실행했다. 그럼 경매는 귀속청산이에요? 처분청산이에요? 처분청산이죠.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 건 공적 실행으로서의 처분청산은 가능하고 사적 실행으로서의 처분청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매가 실행되면 얘는 뭘로 바뀐다고 했냐면 저당권. 그러면 경매가 실행되면 담보가 등기가 존속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소멸해요. 언제나 뭘로 바뀌니까. 저당권. 자기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면 과실 취득은 담보권자가 해요? 설정자가 해요? 당연히 설정자가 하죠. 양도담보도 마찬가지겠죠?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 대신에 뭐 해준 거예요? 가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줬고 을이 소유자인데 담보 목적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전 등 이게 양도담보잖아요. 그럼 양도담보든 가등기 담보든 사용수익은 누가 합니까? 전부 다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담보권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넘어오는 때는 언제예요?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이제 담보권자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설정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거니까. 그럼 걔한테 받은 차임은 을 거지 갑게? 아니에요. 갑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돈 빌려주고 한 거면 담보 가등기고요. 돈 빌려준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 거면 보전 가등기겠죠. 그럼 이게 보전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는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 보전 가등기면 경매 실행 시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돈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계약을 한 거지. 그러면 경매 실행되면 법원은 이 갑한테 통지서 최고장을 보낸다고 했죠. 당신이 어떤 가등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신고하라는 거죠. 만약에 담보 가등기라면 그 내용 및 채권의 원인 존부 액수를 신고해야 되고요.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채권의 원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뭐만 신고하면 되겠어요? 그 내용만 신고하면 돼요. 근데 얘가 담보 가등기권자인데 신고하라는데 안 해버리면, 신고 안 하면 배당해줘야 하죠? 배당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사적 실행으로서의 귀속청산 절차인데 귀속청산은 일단 변제기가 도래하고 뭘 해줘야죠? 실행통지 해주면. 그러면 실행통지를 해주면 그게 이제 도달이 되죠. 도달되면서 청산기간이 진행이 돼요. 얼마예요?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진행이 되고 근데 2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아요. 이 2개월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라고 했냐면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거 한 달로 단축시키는 특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개월 지났는데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청산금을 주면서 본등기와 인도를 하게 되죠. 무슨 관계요? 동시행관계죠. 그러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게 빨리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게 변제와
변제와 가등기 담보의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아,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변제. 그러니까 이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담법에서 나온다고 동시행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변제와 가등기 말소를 동시행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동시행은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가 동시행 관계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랜만에 청산 절차를 한번 또 볼게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리고 이제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담보가등기를 합니다. 근데 변제기가 됐어요. 변제기가 됐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이제 뭘 하냐면 실행통지. 실행통지를 누구한테 하죠? 실행통지를 채무자 등에게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 등이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만약에 여러 사람이면 이 중에 일부에게 하면 돼요? 전부에게 돼요? 전부에게. 하나라도 빠지면 실행통지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뭘 실행통지하라는 거예요? 실행통지의 내용은 청산금의 평가액이요. 남는 돈이 얼마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당신 건물 3억 원인데 내 돈 1억 원 빼니까 나중에 2억 원만 주면 본등기 할 거야 라는 거죠. 돈 안 갚으면 나중에 2억 주고 본등기 한다는 사실을 실행통지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이 3억이다라는 건 누가 평가한다고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러다 보면 누가 피해를 볼 염려가 있냐면 채무자. 남들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집 한 4억 하는 것 같은데 감히 3억밖에 안 하니까 나중에 2억만 줄 거라잖아요. 그러면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이 된다. 평가액에 미달되었다. 그러면 이 통지는 무효예요? 그래도 유효해요?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나중에 정상적인 청산금을 안 주면 본등기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이 실행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가 도달되면 즉시 이러한 내용과 도달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 근데 후순위 권리자에게 알리는 건 실행 통지 아니에요. 실행 통지는 채무자 등에게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후순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 실행 절차는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해요. 실행 통지 안 하면 당연히 무효고, 얘한테 알려주지 않은 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중 변제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란 이게 이제 등기부 갑구고, 등기부 일구를 보니까 A저당 1억, B저당 1억. 그럼 여기서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는 누가 기준이에요? 얘가죠. 얘보다 빠르면 선순위, 늦으면 후순위인데 접수번호 비교해봤더니 얘가 제일 빠르고 가등기가 두 번째, B가 세 번째. 그러면 후순위자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B를 말하는 거고, 선순위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 알려줄 필요 없다고 했냐면 이거 본등기하면 이 선순위 저당권 없어져요? 갑이 떠안아야 돼요? 자기보다 위니까 떠안아야죠. 그러면 나중에 누가 돈 빼주는 거야? 갑이.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얼마 남았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B는 얘보다 뒤에 들어왔죠. 그럼 얘는 돈이 남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없으면 못 받고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얼마 남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느냐면 B에게. A에게는 알려줄 필요 없어요. A는 자기가 떠안을 거니까 1억도 빼야죠. 야, 네 건물 3억인데 내 돈 1억이랑 내가 나중에 A에게 1억 갚아야 되니까 남는 돈 1억이야. 그러면 청산금을 산정할 때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 것만 고려해요? 선순위자. 내가 책임질 것만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선순위자 채권을 고려하고 후순위자 건 고려 안 하는 거죠. 그럼 통지는 누구에게만 해주고요? 후순위자에게 해주는 거죠. 1억 남았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왜요? 왜 알려주라고 했어요? 남는 돈 1억이니까
돈 1억 빌려준 거 받아가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돈 받아갈 권리 있는 사람은 채무자 자기 건물이죠. 얘도 돈 받아갈 수 있고 후순위자도 받아갈 권리가 있다. 그럼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면 누가 우선해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 항상 후순위 권리자가 우선되어진다. 왜냐하면 얘가 얘한테 돈 빌려준 거니까. 근데 1억 원을 얘한테 줘야 되는데 어떤 X라는 사람이 자기가 후순위자의 예를 들어 B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채권을 압류했다. 가압류했다. 그러면 후순위자의 채권자가 이 1억 원을 압류해버리면 갑은 후순위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얘가 뭘 못하게 돼요? 청산금을 못 주면 본등기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담법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청산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탁. 언제요? 변제기? 공탁은 왜 할까요? 뭐 하려고요? 공탁은? 뭐 하고 싶어서? 본등기 하고 싶어서. 그죠? 본등기는 청산기간 전에 해요? 후에 해야 돼요? 후에. 청산기간 후에. 변제기라고 잘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청산기간 후에 공탁,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고 본등기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거의 이제 끝나가죠. C가 살았는데 이 C는 누구였냐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예요. 얘가 보증금이 1억. 그럼 선순위라는 건 누구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갑보다. 그러면 본등기하면 이 C는 없어져요? 갑이 인수해야 돼요? 갑이. 그럼 나중에 보증금 1억 원은 누가 빼줘야 되냐면 갑이. 그럼 1억 또 빼야죠. 야, 네 건물 3억인데 내 돈 1억이랑 A한테 물어줄 거 1억, C한테 빼줄 거 1억 빼면 남는 돈이 없다. 청산금이 한 푼도 없다라는 사실, 청산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본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푼도 안 남았다는 사실이 채무자 등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알려져요? 후순위자에게 알려져요. 그럼 후순위자는 돈 받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줄 돈 없대잖아요. 그러면 후순위자가 기분 나쁘면 여기서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법조문이죠. 뭐 할 수 있다고요? 경매. 언제라도. 변제기 전이라도인데 뭐에 한해서요?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요. 그럼 청산기간이 넘어가면 변제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는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그럼 얘가 경매를 실행하면 뭘로 바뀌어요? 저당권. 그럼 1, 2, 3순위로 배당받고 끝나는 거죠. 후순위자가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귀속 청산이 그래도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귀속 청산은 못하는 거예요. 본등기는 못하는 거고 이제 경매 들어가서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갑이 자기가 말을 잘못했어요. 원래 남는 돈보다 더 남는다고 통지해 준 거예요. 그럼 얘가 통지한 청산금이 있다면 이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다툴 수 없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잘못 계산했다. 이런 거 안 되고 자기가 통지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가등기 후에 후순위 담보권자 들어오면 그걸 썼다는 건 이 말 하고 싶어서 출제자가 사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자 나오면 얘도 경매할 수 있다. 언제라도요. 변제기 청산기간 내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D가 있었는데 D는 누구였냐면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야. 그럼 이 집에 D가 살고 있는데 얘가 후순위라는 거죠. 그러면 본등기하면 D는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뒤에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얘는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특별히 가담법이 뭘 규정해 줬냐면 보증금, D가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과 D가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요 목적물 인도 사이에 뭘 인정해 줘요?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 동시행 관계는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았을 때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청산금 남는 게 없으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요. 청산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요 담보가등기권자가요. 자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가등기가 있거나 선순위자가 있어서 자기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대신 돈을 갚았다. 변제했다. 누구 대신해요? 채무자 대신. 그러면 얘는 얘한테 뭐 행사하죠? 구상권 행사하는데 그럼 이 구상금 채권도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이게 이제 가등기담보법의 기본적인 실행 절차고요. 그러면 귀속 청산 절차가 끝나야 본등기를 하고 소유자가 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돈을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갚으면 돼요? 청산 기간까지예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요? 청산 기간 넘어도 돼요?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제기로부터 몇 년? 10년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 누가 취득하면? 선의 제3자. 가담법에서는 선의자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가 취득하면 그때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게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그럼 이런 거 무슨 이런 절차를 가져. 그냥 절차는 없는 일로 하자라고 무청산 특약을 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라고 했죠. 근데 언제 유효하는 건 가능하고. 청산기간 후에 하는 무청산 특약. 이 무청산 특약은 제3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 어차피 청산기간 지나면 얘랑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기간 후에 하는 건 가능하다. 이제 실행 절차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예, 요 실행 절차 가지고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문제는 좀 쉬었다가 보죠.